조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어떤 게 문화냐라고 했을 때 political force, 그다음에 economic, technical, social, cultural force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이런 작동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회사라고 한다 하면은 성공모델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어떤 구조의 여러 요소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조직 구조 그리고 전략, 미션과 스트레이티지가 있고 HR, 인적 자원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묶어주는 하나의 판이 뭐냐라고 하면 컬처다라고 합니다. 컬처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요. 클라이밋이라고 얘기도 하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신념하고 있는 공유된 가치관과 행동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 중에 제가 특히 관심을 두는 그런 측면은 직무행동, 직무문화, 업무문화를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직무문화, 업무문화가 결국은 업무 수행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산출물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치관과 규범 또는 신념, 행동, 습관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조직문화, 기업문화론의 요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문화냐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연구 용어들의 대표적인 게 집합주의, 개인주의 같은 거예요. 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집단 규범을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집단이나 그 지역이나 그것에는 개인을 중시하는. 자, 여러분들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꼽으라면 딱 생각나는 게 유럽이죠. 유럽이 아주 개인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 강하니까 이제 이 동선이라든가 그리고 밝히는 걸 갖다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한 거죠. 이런 프라이버시가 강한 겁니다.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보면은 그 프랑스 대통령들께서 보면 피앙세가 있어요. 부인도 계신데 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부인 외에 피앙세가 있다, 연인이 있다, 발칵 뒤집어지겠죠.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일 거고 다들 뭐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냥 그 못된 사람을 취급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인정해줘 존중해주는 건 아니야. 제 기억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다른 나라의 어떤 현상에 이런 것들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또 주고받기는 하는데요. 제 기억에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당황했던 거죠. 저희 어떤 그 규범과 신념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연문을 파장이 일어났죠. 응? 이 힐러리 클린턴도 무척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랬겠습니다만 하여간 해가지고 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억나네요. 르윈스키라는 그 비서였던 것을 당장 파면될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 규범이죠. 그런데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다 뭐 그럴 때 주장을 하고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그걸 또 너딩 끄덕끄덕 해주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가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야, 이게 다르구나. 가치관 규범이 이게 문화입니다. 이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중시해. 우리도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인정 안 해주는 집단 전체 이게 이제 집합주의가 강화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한 개인들의 차이의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른 선택 그거는 전혀 용인해주지 않고 야, 우리 단체, 우리 조직, 우리 국가가 정하면 에브리바디는 그걸 따라야 된다. 이게 전체주의죠. 집합주의가 강하면 전체주의가 돼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남아있고 또 두런두런 어떤 조직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야야. 단체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는 개인의 어떤 편차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이제 집합주의. 여기는 개인차를 매우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발현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쪽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그 나치즘 또 이탈리아 파쇼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자,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이게 사실은 반대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들 쓰고도 계십니다. 연공, 시니어리티죠. 그렇죠? 연공. 입사, 더 먼저 온 사람한테 어드밴티지가 들어간다 그거죠. 지금 뭐 군대에서는 짬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연공, 능력. 그거보다도 이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직적 상하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느냐 수평적 대등관계를 중시하느냐 이런 등등이 점점 이게 과거에 한국의 문화에 때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잘 아시고 계신 거고 이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 2000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우리 서구의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 동양의 문화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정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있기도 어떤 경우는 이쪽에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얘랑 얘랑 이렇게 그냥 결합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적 상대주의다.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자, 한국의 기업문화 89년도 이학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교재에 적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사회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에서는 사원을 보니까 인화단결이라 협동, 인화단결을 갖다가 무척 강조했습니다. 인화. 자, 인화를 회사의 기업 이념으로 모든 사원들이 존중해야 될 이념으로 인화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화. 그 회사가 어디면 여러분 LG입니다. 연수원의 이름이 뭐예요? LG 인화원이죠. LG 인화원입니다. 연수원 자체는 그게 하나의 이념의 가치예요. 이데올로기로 그 회사에서는 중시하는 거죠. 자, 이걸 단결과 협동을 중시를 했어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박사의 주장이었죠. 뭐 연서에서 했던 것으로 따졌던 기억이 나는데 46.4% 가장 많았다. 성실 근면성 그리고 창의 창조 개발. 자, 여러분들 사원을 보면 이 사원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겨져요. 이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라. 이렇게 되어라. 이런 것을 실천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이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인화를 해야 된다. 근면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의 창조 개발 아예 없었던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비중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도 없어. 그렇잖아요. 46%나 41%나 창의 창조 개발 과거에도 중시했던 규범 가치였다. 근데 이것이 점점 바뀌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진취 이런 것은 상대로 적었다. 14점. 진취적이 아니라 튀면 안 된다. 그런 뭐가 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과 또 말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또 뭐 과학성, 합리성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사원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인화 집합주의 서열 중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러느냐 사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문화가 그것을 중시를 했었습니다. 모 회사는 사원이 의리예요, 의리.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지금. H 모 기업이라고 의리입니다, 의리. 신용과 의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규범이에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합리성을 사원으로 하는 기업은 적다라고 해요. 10.4%다. 그 중에 여러분들 합리성을 강조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1939년에 창립된 기업입니다. 합리 추구를 중요한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문화적 가치 규범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직원들을 갖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비합리적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 된다. 왜냐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합리 추구는 이 서구적 가치 기본 기준이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인화를 강조한 기업과 아주 그냥 그 앞뒤를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회사는 합리 추구를 계속하고 이 회사는 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시장과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이 글로벌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인화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규범의 시장이 더 많습니까? 합리를 추구하는 시장이 더 많습니까? 특히 이제 이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 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을 작용합니다. 자, 보면 최근에 와서 조사를 계속 이제 뭐 요즘은 민간기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는데 여전히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강조됐고 창의성, 도덕성.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의 컨텐츠는 40년 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뭐 큰 변동이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이 카테고리 이 요소들이 그냥 약간 여론조사, 설문조사 할 때 조금씩 응답률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카테고리는 옛날 기업,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나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앞으로의 세대도 이 인지상의 조건 변하지 않는다. 공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중요시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능력 중시하고 창의적이고 우리 장영실을 갖다 중요하셨던 세종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그 관노로 있었던 장영실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시대별로 달라지는 인생상. 뭐가 달라질 것이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컨텐츠 내용들은 동일해요. 그 순서가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표출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도양과 서양의 문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대한 미닝, 그 다음에 태도, 느낌 이런 것이 다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양의 사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독교 신자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서양은 종말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윤회론을 얘기를 합니다. 윤회론 돌고 도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그게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기도 하고. 자, 오징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거예요. 맥주 안주이기도 하고 뭐 소주 안주기도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악마. 인어공주에서는 그 옥토퍼스 문어 그 마녀 같은 목소리를 뺐죠. 이게 옥토퍼스. 오징어 냄새를 갖다 시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척 싫어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춤을 보면은 자연미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적인 겁니다. 발끝으로 발가락으로 그냥 쓰는 그런 춤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발바닥 전체를 갖다가 짚는 그냥 덩실덩실한 그런 아주 재미가 참 대비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박쥐 우리 동양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서양에서는 악마 드라큘라.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에 이제 컨텐츠를 이 영화라든가 TV 드라마 같은 걸 잘 못 만드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영상물을 갖다가 싸게 아주 틀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의식 속에는 박쥐 그러면 안 좋은 느낌이 막. 자, 이것이 이제 시대와 세대, 시간의 그 흐름의 어떤 역사적인 계기에 의해서 뒤바뀌는 그런 현상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우리는 그냥 그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게 분위기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일본 문화 뭐 있다고요. 자, 삼풍백화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95년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자, 6월 28일 오후 5시 50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죠. 엄청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아주 슬픈 일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면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있던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워낙 그냥
규정 위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둥 갖다 막 뽑고 그냥 넓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때 막 근 한 달 동안 밑에 이거 저기 깔려 있다가 그냥 구출되기도 하고 그때 한 젊은 여성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막 그때 그냥 여기는 이 부활리그에서 그냥 한 달 내내 이 방송을 했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이라는 회사와 현대그룹의 반응이 다릅니다. 삼성은 5시 50분에 사고가 났는데 소문에 의하면 한 6시 10분, 한 2, 30분 후에 사장단 회의가 열려요. 근데 현대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다음날 회의가 열렸다. 자, 이게 문화입니다. 시간의 속도, 이것이 달라요. 여기서는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구호 물자를 긴급 지원해서 빨리 구호하게끔 하냐. 그래가지고 뭐 헬멧, 뭐 조끼, 뭐 이런 등등 가벼운 것들. 주로 이제 회사의 어떤 아이템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공급을 해줘요. 반면에 현대그룹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중장비인데 이거 실질적이다 해서 보내줍니다. 며칠 후에 도착을 하죠. 바로 오지 못하죠. 느리지만 무거운, 빠르고 가벼운. 자, 이게 기업 문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측면에서 현대 그러면은 상당히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습니다. 삼성은 상대로 가벼운 느낌을 주고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것을 외부에 있는 우리들은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 그러면 매우 라이트한 그런 측면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현대 그러면 무거운 분위기. 이것도 하나의 문화다. 자, 이런 것들. 조직 문화가 뭐냐? 여기 뭐 교재 있습니다. 공유된 가치관이고, 자, 베이식 어썸프션. 그냥 무의식적인 기본 전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투명 경영이 된다. 전에는 막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았었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좀 제대로 하자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그러냐? 좀 대충 넘어가. 뭐 그런 게 직장생활, 일상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못 써. 그런 식이었어요.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척 공격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 특정 대상에 대한 집단적 태도. 자,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 60년대생 이전, 50년대생, 40년대생들은 그렇죠. 60년대생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적대심이 강하죠. 근데 80년대, 90년대생들은 상대적으로 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들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집단적인 태도와 정서가 이게 세대별로 또 달라요. 그런 것도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누구를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히로, 영웅으로 만드느냐, 영웅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조직에서는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웅의 모델링이 회사마다 약간씩 컬러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문화입니다. 또 외적 자기나 외부 대상에 대한 집단적 반응 패턴 이런 것도 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의 이제 원체 방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가 이 문화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념과 믿음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take it for granted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 이게 습성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문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김치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죠. 김치도 안 먹으면 그냥 뒤집어지죠. 한 일주일만 해외여행을 했다 그러면 막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김치를 먹고 나를 김치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덴티티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갖게 돼요. 경계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인비주얼 가식이지 않은 경계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한국인, 한국 컬처 그런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문화의 역할. 그러면 소속 의식과 응집력 이런 것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세대별로 변해 갑니다. 요즘에는 그냥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담배 필 수가 있었는데
약주도 질 수 있었는데 절대 못하게 됐었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 규범이었습니다. 뭐 칠거지장애, 유교적 가치관이었죠. 70년대, 80년대 막 그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모양처라는 이 내자 한자성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의 꿈 그러면 여학생들은 현모양처라는 거예요. 현모양처. 신사임당 이런 것이 꿈인 거예요. 애 잘 키우고 뭐 이제 남편 잘 보필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 이제 주입되는 거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주입이라는 면은 뭐 이제 인위적인 어떤 속성이 있겠지만 그냥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규범인 거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초등학생 학생들이 너의 꿈이 뭐냐, 네 다음에 뭐가 되겠냐, 그러면 농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죠. 우리는 뭐 과학자가 된다거나 뭐 또 다른 그 연예인이 된다든가 그런 거기는 연예인 컨셉이 안 나오는 거죠. 영웅을 뭐로 보는 거냐 한 것 같은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선배에게 복종해야 되고 서열 여전히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개인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군데군데 사라져가고 있으면 찌개에 여러 사람들이 숟가락을 갖다 넣는다. 침 발라가지고 확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죠. 전혀 이 떠주면 문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카레에서는 그 여기 인도 사람들은 손을 먹는데 우리는 숟가락 먹는다.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다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시간, 세대의 변화 이런 것 등에서도 규범과 행동,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서, 태도, 당연시하는 것들이 점점 변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왜 변화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회문화적인 기술이 변화든가 물건의 생활 환경,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총화적인 명료한 그런 루트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에 풀어질 수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은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경험, 개인들이 또는 어떤 특정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난로가 뜨겁다. 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런 것들의 학습. 야 이렇게 하니까 달콤한 꿀이 나오네. 괜찮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의식이자 문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문화의 요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제 방식인데요. Something different through what? 이것들에 의해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면 이것에 의해서 뭔가 회사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집단마다 다르다. 그런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시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행동 방식이면서 인사성. 우리나라에서 인사성.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서 뭐 1년 살아보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행동 방식이 있냐면 먼저 앞으로 가다가 문을 갖다 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고 잡아줘요. 뒷사람이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휙 들어가지고 뒷사람 가지고 코에 꽉 부딪히게끔 전혀 상관하지 않죠.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담배 피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밖으로 막 던져버려요. 운전하다가. 아파트 피다가 밖으로 막 던져버리고. 지금 많이 또 개선됐습니다만 금연 아파트에서도 막 담배 피고 뭐 그런 행동 방식. 지금 뭐 옆에 있는 동네 나라 C 국가 차이나에서 보이는 이게 길거리에서 러닝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벗고 다니는 거죠.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다 남자분들이 그냥 러닝 입고 다니던 그런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행동 방식이에요. 자, 색깔. 삼성전자는 파란색입니다. LG는 빨간색입니다. 로고에 파란색은 이성적이고 이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징성을 갖죠. 빨간색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feeling 느낌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LG라고 합니다. 정서로 가는 거죠. 이쪽은 첨단 기술 합리의 삼성이죠. 이쪽은 이성적이고 이쪽은 감성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다. 대표적인 의례가 있습니다.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의문시되지 않는 반복된 역사적으로 늘상 반복되는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 이제 추석, 설날 이런 성명하러 가거나 인사하러 가거나 이거 의례입니다. 의례. 특히 의례 중에 대표적인 게 장례 문화 잘 변하지 않죠.
사람이 돌아갔을 때 장르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해서 변화된 게 뭐냐면 화장 문화가 지금 한 8, 90%, 90% 된다고 그래요. 뭐 돌아가시면 다 이제 전에는 화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누구나 불교도들이나 이제 화장하는 문화가 있었고 대부분 다 이제 매장 문화인 거죠. 자, 노래, 템포 아까 시간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인문대, 뭐 국문학과나 국사학과나 그런 데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들 물어봐요. 경영학과에 왔을 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말합니다. 인문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영학과 경영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걷는 발걸음의 속도가 다르다고요.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자, 시간의 개념.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요즘 뭐 그냥 그 트로트로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자, 트로트의 노래의 템포, 속도. 그다음 점점 요즘 보면은 그냥 그 진짜 저기 가사가 이 귀에 히어링도 안 되는 그런 요즘 아이돌 그룹의 뭐 전혀 들리질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그냥 외국어더라고요. 그냥. 또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전에는 언제부턴가 그걸 따라 부르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냥 그 심장이 멎을 정도로 엄청 그냥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린 세대들은 젊은 세대는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로우 하는데 옛날 세대들은 이미 그 어릴 때 시절에 트로트 같은 것을 접하면서 그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템포의 시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대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뭐냐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예를 내가 드리죠. 자, 산업화되면서 10분 초로 12시 약속을 하면 12시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 코리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시간의 개념이 1시, 2시, 3시, 12시 아니고 10분 초로 따지지 않고 즈음으로 따진다니까요. 점심때, 맘때입니다. 맘때. 즈음. 무슨 경. 그래서 그 언저리에 나타나면 시간 개념 12시간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묘 자시진시고. 그러니까 공장 생산 라인이 뭐 제때 정확하게 딱딱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덜 된 거죠. 초반기에 그런 것들 갖다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교육받은 게 달라요. 당연히 세대 간 그런 격차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들, 또 필링, 절차 이런 등등이 어떤 특정 조직 회사의 규모과 문화, 그런 take it for granted, 즉 당연시하는 것들을 결정짓는 이런 것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영으로 보느냐? 자, 보시죠. 이게 인재 포트폴리오예요. 인력 포트폴리오. 한 축은 능력, 한 축은 업적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모든 집단, 모든 조직의 인력들을 이렇게 플로팅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높고 성과가 높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능력도 낮고 성과도 낮은 케이스, 이게 자연의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정규분포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낮고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능력과 업적이 동시에 잘 나오는 사람, 이걸 우리가 유능인재라고 합니다.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만 이걸 동량지자라고 합니다. 동량지제. 동량지제. 조선시대는 군자라고 했죠. 군자. 자, 그랬을 때 이게 보면 벌써 한 23, 4년 전에 연구 결과인데요. 그때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회사를 갖다 인터뷰해봤더니 그 회사에 우리 회사에서 인재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런 거야. 뭐라고 봤더니 딱을 한마디로 봤더니 제임스 본드형, 또 람보형, 보부상형, 그다음 모범생, 범생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테고라이징, 네이밍을 하신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자, 이 유능인재도 조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컨텍스트의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들이 달리 나타난다 그거예요. 자, 람보형, 뭔가 그냥 저돌치고 우직한 무게감 있는 아까 살펴봤던 현대그룹의 인재
인지상이 람보형이다. 뭔가 이게 막 이렇게 용이 주도하고 계산하고 막 그런 사람은 제임스 본드형. 역시 삼성으로 이미지. 지금은 살아있으면 보부상형.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전 세계에 넣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의 인지상형으로 저를 뽑아내셨어요. 범생형 좀 샤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LG 럭키금성의 인지상이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각 회사에서 각 조직에서 어떤 인재를 범생으로 생각하느냐, 즉 무슨 범생이라는 거 보면 이제 그 인재상이죠. 인재상 생각하느냐, 이것이 민간기업과 공공부문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공공부문들은 많은 업무들이 이렇게 그냥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와 그다음에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조율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시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실성과 이런 어떤 윤리적 규범이 강조되는 윤리성이 더 높은, 도덕성이 높은 그런 인재상을 더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일수록 경쟁이 치열할수록 실력과 능력과 이런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인재로 보는. 자, 이게 이제 물론 당연히 그쪽도 성실한 걸 원하죠. 이쪽도 능력 있는 걸 원하죠. 공공부문도. 근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그 어떤 웨이트, 가중치가 뒤바뀌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컨텍스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영웅이죠. 주요기업 인지상이 삼성전자, LG전자, SK포스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때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걸 중시했죠. 자, 여러분들의 인지상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